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FOMC 결과가 나왔죠.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는데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름폭도 내림폭도 그다지 크지 않았던 뉴욕 시장이었는데요. 우리 시장도 엇갈리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특히나 오후 들어서 변동성이 큰 시장이었는데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2,600선이 다시 회복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주 대신 다른 종목들의 조금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마감까지 어떻게 움직일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이호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으로 FOMC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스텝을 단행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가 얼마나 더 벌어지게 된 건가요? 네, 미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 26일 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을 통해 미국의 기준금리 목표 범위는 5.25에서 5.5%에 도달했고 2001년 이후 이미 역대 최대폭이던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2%포인트로 한 차례 더 벌어졌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데이터가 뒷받침된다면 기준금리를 9월 회의에서 또다시 올리는 것도 틀림없이 가능한 일이라면서도 기준금리 유지를 선택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말해 금리 인상과 동결 가능성을 동시에 시사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약 15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멈췄었는데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다시금 금리 인상을 재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미 금리 역전 폭입니다. 그런 만큼 시장의 불안감도 커졌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원화 입장에선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은도 미국의 인상 기조에 보조를 맞춰 격차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지만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미 금리 차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일단 현재 환율과 자금 흐름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들어 1270에서 1280원까지 내려갔고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순유입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순유입 규모가 5월에 약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데다 주식시장 자금은 지난 3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순유출로 돌아선 만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어떻게 집계됐나요? 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6,685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5.2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60조 55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28% 감소했으며 순이익은 1조 7,236억 원으로 84.47%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 7일 공시한 잠정 실적과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반도체 적자 폭의 축소는 긍정적이었지만 스마트폰 신제품 효과가 감소하며 모바일 경험 사업부 이익이 감소한 것이 영업이익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 부문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문의 실적이 좀 좋지 못하게 나왔나요? 네, 우선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에서 4조 3,6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두 개 분기 연속 반도체 적자는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8년 이후 14년 만이며 상반기 반도체 적자 규모는 9조 원에 육박합니다. 다만 디램 출하량 등으로 1분기보다는 적자 폭을 줄였습니다.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 경험 사업 역시 스마트폰 수요 감소 추세와 신제품 출시 효과가 줄면서 프리미엄 비중이 감소했고 중저가 시장 회복의 지연으로 분기 대비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올해 2분기 시설 투자액은 14조 5천억 원으로 2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연구개발비 역시 1분기에 비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 자동차 제조사들이 북미 지역에 전기차 충전기 네트워크 동맹을 결성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현대차와 기어는 BMW, 제너럴모터스, 혼다, 메르세데스 벤츠, 스텔란티스와 현지 시간 26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북미 지역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7개 메이저 자동차 제조사는 미국 시내와 고속도로에 최소 3만 개의 고출력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전소에는 기존 미국 표준인 CCS와 테슬라의 충전 규격인 NACS 커넥터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며 오는 2024년 여름 미국에서 첫 충전소를 개장한 이후 캐나다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메이저 자동차 제조사들이 경쟁사와 손잡고 충전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 이유로는 충전소 부족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해소해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 확대에 나서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이들은 미 정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공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조인트 벤처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거쳐 올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FOMC부터 충전 동맹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이호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후장의 주요 공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피드 뉴스앤공시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앤공시 최유정입니다. 간밤 FOMC 공시가 있었는데요. 연준은 시장의 예상대로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과 동결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뒀는데요.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름에 따라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주요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2분기 영업이익 3,445억 원, 매출은 2조 7,859억 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124.5%, 매출은 11.7% 증가한 수치인데요. 당기순이익은 2,514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80.1%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SKT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T는 약 3천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 2천억 원 규모를 소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SKT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결정했는데요. 자사주 소각을 위한 자기 주식 취득 예정 기간은 내년 1월 26일까지고 소각 예정일은 내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이어서 조이시티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시티가 2분기 영업이익 47억 6,700만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소 부진했던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5,934%나 올랐는데요. 이는 기존 서비스 게임의 안정적인 성과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매출은 3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습니다. 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7.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9%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소시오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는 한 주당 1,000원의 분기 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가 배당률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당금 총액은 62억 5,072만 원입니다. 배당 기준일은 지난 6월 30일이며 지급 예정일은 8월 10일입니다. 이상 오늘장 주요 공시 살펴봤습니다. 스피드 뉴스앤공시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과 다뤄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가 호주의 보병 전투 차량 도입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습니다. 금액은 약 10조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당초 독일 경쟁사 장갑차보다 불리할 것이 예상됐지만 우수한 기술력이 결국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화는 폴란드 K9에 이어서 호주 신형 장갑차까지 방산 수출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방위산업과 전쟁 및 테러 섹터에서 움직임 강세가 관찰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거래일부터 좀 2차 전지주가 쉬어간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그 돈들이 다른 섹터들로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LED와 반도체 거기에 지금 방산까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장의 섹터별로 주가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네, 금일 같은 경우 2차 전지주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원체 이제 장중 변동성이 컸다라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많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급등했었다라는 것도 이런 이제 조정을 크게 좀 키운 그런 이제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전일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성장주들이 오늘 좀 강한 그런 흐름세가 좀 이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또 거기에다가 2차 전지 쏠림 때문에 또 소외받았었던 것까지 같이 부각이 되면서 IT 반도체, 제약바이오, 금융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상승 종목만 따지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과는 완전 지금 반대인데 상승 종목이 한 760여 개.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1,300여 개가 될 만큼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은 지수는 엇갈리고 있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 많다는데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소식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호주와 관련해서 좀 소식이 나와 있죠. 네. 보병 전투 장갑차의 레드백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 소식을 받고 장중에 주가는 19%까지 뛰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주가 흐름이 좀 아쉽다라고 봐야겠죠, 대표님. 네, 그렇죠. 일단 관련된 내용들이 미리 그 얘기가 나왔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들 생각이 이제 그러니까 소문에 사고 이제 뉴스에 팔아라라는 네. 그런 거가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자회사인 한화 디펜스가 이제 호주의 차세대 장갑차 관련돼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이 선정이 됐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제 그게 지금 이제 레드백이라는 이제 네. 내용인데요. 기존에 이제 국내에 또 이제 비슷한 이제 이런 이제 보병용 장갑차가 있긴 한데 약간 이걸 좀 개량화해서 특히 지금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궤도가 지금 고무로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대부분은 철제로 만들어져 있는데 네. 고무로 만들다 보니까 사용 연한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길어지면서 운영 자체가 다른 제품에 비해서 그러니까 경쟁사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우수하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이제 자체적인 이제 보호 관련된 시스템도 잘 돼 있다라는 것도 호주에서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싶고요. 일단 호주에는 이제 레드백 129대가 일단 수출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24억 호주 달러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에 이제 레드백뿐만 아니라 이전에 K9 자주포도 지금 수출한 전력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호주에 K9 자주포를 수주를 했고요. 관련돼서 K9 자주포 30문, 그다음에 K10 탄약 운반 차량 이제 15대, 그래서 한 1조 9천억 정도의 이제 수주를 받았었고요. 아마 이번에 레드백까지 이제 수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공장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생산을 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산 관련된 분야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금 국내외에도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곰으로 만들어진 레드백이 좀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 다른 모멘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시스템도 지금 살펴보니까요. 섹터와 비교했을 때 좀 주가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은 이 종목도 살펴봤을 때 구미 신사업장 착공 모멘텀도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 상승 여력은 없을까요? 일단 뭐 금일 같은 경우에 구미 사업장 소식이 이제 나오면서 조금 반대를 기대해봤는데 의외로 조금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방산 관련된 연구 그리고 생산 이제 시설을 확충한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향후에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급등했었던 주 원인이 이제 기간통신 사업자를 이제 취득을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이런 이제 기간 통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을 보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존에 뭐 군통신망을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게 이제 하나 시스템이 구축을 했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저궤도 위성 통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이제 군용 통신망과 같이 연계를 해서 아마 운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단기적인보다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하나 시스템 자체가 여러 이제 통신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뭐 레이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궤도 위성, 특히 이제 인공위성 관련된 사업군도 지금 뭐 계속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뭐 매력도가 있는 그런 기업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구미 사업장 착공 소식도 있고 앞으로의 모멘텀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살펴봤을 때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이 다음 달에 방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저희 사실 방위와 관련해서는 동맹도 좀 결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호재를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폴란드하고는 뭐 작년도서부터 계속 이제 방산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폴란드에서도 지금 뭐 많은 이제 계약을 했지만 추가적인 또 방산 계약을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기존에 나갔었던 이제 K2 전차나 그다음에 K9 자주포, 그다음에 천문 다연장 로켓까지 해서 다양한 이제 이런 방산 물자에 대해서 구매 의사를 밝힌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30조 원 정도의 규모로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큰 규모로 지금 추가 구매를 지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수출 관련돼서 뭐 추가적인 계약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수출 금융에 대한 한도가 그러니까 폴란드에 대한 수출 금융 한도가 지금 잦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폴란드 같은 경우도 뭐 자원이 풍부해서 이거를 뭐 지금 국내에서 수출하는 물량을 전부 다 뭐 현금으로 결제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런 수출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조가 그 금융을 이제 대출 비싸게 이제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폴란드에서 향후에 이런 무기를 먼저 수출을 받고 어떻게 보면 뭐 할부 형태로 해서 이제 이런 이제 그 금액을 이제 갚아나가는 그런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 한도가 지금 꽉 차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도 그런 한도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지금 그러니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번에 그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수출 금융 관련된 한도가 해제가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기존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방산 수출에 관련된 계약이 뭐 일부는 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지상무기 체계 중심으로 이제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K9 자주포나 그다음에 천무 다연장 로켓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2 전차 같은 경우는 현대 로템에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 지금 K2 전차나 그다음에 천무 다연장 로켓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엔진이 이제 또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 엔진을 현재 HD 현대 인프라코어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같은 이제 테마 내에서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이제 항공기 부분, 특히 이제 폴란드에서도 이제 작년에 FA50을 이제 지금 뭐 계약을 했는데요. 이 외에 KF21에 대한 것도 상당 부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아마 이번에 나왔을 때도 KF21에 관련된 어떠한 뭐 관심이 표명되거나 그와 관련된 무슨 액션이 있지
있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항공우주도 뭐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폴란드발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종목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HD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로봇과 AI 관련주들도 급등세를 보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기대감 덕분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T-로보틱스 등이 속한 지능형 로봇과 AI 섹터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들도 그간 기대감이 있었는데 상당 기간 좀 조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좀 상승을 시작으로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뭐 로봇 관련된 사업은 이제 긍정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려가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성장주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보이는 와중에 로봇 관련주들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인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생산 시설에 이제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이제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BW를 통해서 이제 400억 정도의 이제 자금을 확보를 한 그런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이제 확보되는 자금을 통해서 지금 미국 생산 시설에 관련된 투자를 이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이제 그런 이번에 이제 BW를 통해서 뭐 생산 시설을 확충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매출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이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뭐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심화가 되면서 뭐 여러 섹터들이 좀 약세를 좀 보였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대신 이제 로봇 관련주들은 올 초에 삼성전자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하면서 그 붐으로 이제 상승세를 좀 강하게 좀 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상승폭이 원체 좀 컸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실적이다라기보다는 이제 향후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더 강하게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르긴 했지만 뭐 아직까지 실적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관심 사항이 그동안 좀 떨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상황에서 2차 전지가 쉬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대체 산업군으로 로봇도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러니까 이 실적 관련된 부분이 조금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상승폭이 뭐 올 이제 초처럼 그렇게 강한 상승폭이 나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점진적인 상승세는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기대감은 충분한 상황이지만 실적이 그게 좀 받쳐주지를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종목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내려가는가 싶더니 오늘은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삼성전자라는 우군까지 좀 얻었다라고 할까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추세적인 우상향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나쁘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좀 낙폭이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가 올 내에 이제 웨어러블 이제 로봇에 대한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전일 이제 헬스웨어 로봇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양과 그다음에 임상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현재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로봇을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뭐 복부 근력 사용량이 27% 증가하고 그다음에 관절 유연성도 39% 증가한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로봇을 착용을 하면 뭐 운동량이 상당 부분 이제 증가한다라는 게 이제 뭐 임상 결과로 나왔다라고 이제 공개를 했고요. 뭐 그와 더불어 이제 현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파일럿 체험을 지금 실시 중에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아마 연내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뭐 크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헬스케어 로봇 관련 쪽으로는 아직 뭐 뚜렷한 경쟁 상대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삼성전자가 진출을 하면서
시장 선점 효과도 같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가 일단 인수를 한 그런 상황이니까 과연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 쪽으로도 어떻게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늘 크게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로봇 관련주들은 뭐 단기적인 뭐 이슈보다는 장기적인 뭐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일단 로봇 관련된 분야의 시장 확대는 계속 좀 이루어질 걸로 뭐 다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점은 같이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로봇 관련주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아마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6월달에 상장 예비 심사를 지금 청구한 그런 상황이고요. 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이제 상장이 예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두산 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이제 국내 이제 로봇 시장의 이제 상징성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면 아마 업종 대표주로 아마 부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그때 당시에 다시 로봇 관련주들이 좀 더 시장 내에서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뭐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뭐 움직일 가능성은 있는데 아마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는 시점에서 한 번 정도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엔 삼성전자를 등에 업고 뭐 시장의 선점 효과도 노릴 수 있겠고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슈에 따라서 사실 로봇주 전반적으로 수혜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로봇의 주요 부품과 또 감속기, 카메라 센터, 모터 등이 있잖아요, 네. 대표님. 그렇다면 로봇 시장이 확대되면서 좀 확실하게 저희가 전망을 해볼 만한 곳은 어디일지 좀 궁금하고 좀 수혜를 받거나 좀 주도하는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뭐 이제 국내 로봇 이제 생산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뭐 완제품을 아주 뭐 잘 만든다. 물론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전 세계 시장에서 보면 일본산 제품이 상당히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품 단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 이제 여러 그 이제 로봇 관절 관련된 이제 감속기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많고요.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기술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일단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로봇 감속기 관련돼서는 뭐 SPG, 그다음에 로보티즈, SBB테크 같은 정도가 이제 좀 기술력이 있고 매출이 나오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로봇 관련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물류 자동화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지금 관심 사항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물류 로봇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인건비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다가 최근 이제 산업 안전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도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업무 자체에 이제 로봇들의 이제 활동이 지금보다는 좀 많이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각종 물류센터,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돼서 지금 자동화 설비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를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물류 로봇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T-로보틱스나 V1텍 같은 경우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로봇 관련해서는 감속기 관련된 이슈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물류 로봇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더불어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산 섹터와 또 로봇 섹터 살펴봤는데 탑픽 종목은 어디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그중에서 이제 로봇 섹터에서 갖고 왔는데요. V1텍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물류 자동화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장비 관련된 검사 장비 쪽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뭐 2차 전지 관련돼서도 뭐 걸려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 대기업의 이제 미국 진출에 맞춰서 미국 공장을 지을 때 이제 이런 이제 물류 자동화 관련된 그런 이제 설비를 공급하기로 이제 약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각 그 스마트 팩토리들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물류 로봇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남아 있다라는 것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해당 관련돼서 매출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기대감보다는 이제 실적을 보시면서 투자에 하셔도 뭐 충분히 괜찮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매수가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그 상승을 보였다가 조금 조정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뭐 수준에선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목표 가격은 전 고점 수준이 이제 14,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 가격은 10,000원 정도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탑픽
종목으로 V1텍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 연준은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글로벌 IB에서는 마지막 인상 가능성이 나타났다라고 지금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한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준은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의 입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다만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유지를 선택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라고 짚었는데 이 메시지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박사님? 네, 사실 성명서에는 뭐 특별한 내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 6월 FOMC 회의 때 연준이 발표했던 성명서랑 거의 같았고요. 네. 굳이 찾자면 경기에 대해서 살짝 조금 상향 조정하는 느낌? 경기가 약간 좀 안 잡히고 있다는 거죠. 경기가 좋다라는 그런 좀 표현이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반복적으로 연준 파월 의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연준이 지금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 네. 작년부터 525bp, 5.25%포인트를 올렸는데 그 효과가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차를 연준도 잘 알고 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사실 9월 달에 올리냐 안 올리냐 이게 좀 관점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포인트, 그러니까 시차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 올리는데 신중하다라는 거죠. 연준이 또 파월 의장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데는 신중한 그런 스탠스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약간 비둘기적으로 해석을 한 거고요. 실제로 채권 시장에서도 10년물 또 2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기자회견을 하는 와중에 한 5bp 정도 이렇게 네. 각각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파월 의장의 의견을 어제 FOMC 전체적인 내용을 약간은 비둘기적으로 네. 완화적으로 해석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일단 어제 FOMC 내용은 시장이 좀 비둘기적으로 해석했다라고 분석을 네.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뭐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올리기는 했는데 어제 또 살펴봤을 때 지수를 보면 다우 지수의 경우에는 뭐 1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글로벌 경기 전체의 금리 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실까요? 네, 사실 뭐 어제 금리 인상이 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겠죠. 네.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이제 시차를 두고 전 세계 경제와 금융 시장에 이제 돌고 돌아서 네. 어떤 영향을 미칠 텐데 지금까지를 보면 파월 의장이나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국 경제 자체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네. 파월 의장이 어쨌든 고용시장, 임금, 뭐 또 노동비용 지수 이런 것들을 관찰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두 번의 9월 20일 FOMC 회의 때까지 두 번의 물가 지표와 두 번의 고용 지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7월에 혹은 8월에 9월에 8, 9월에 발표되는 7, 8월 달 지표죠. 네. 이게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정도로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미국 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고 그동안의 금리 인상이 영향을 줘도 서서히 영향을 줄, 그러니까 경기를 둔화시켜도 경기를 누르더라도 굉장히 완만하게 누를 가능성,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연준도 인정했고 지금 또 실제로 경기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전 세계 경제가 연준의 금리 인상 또 각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에 따른 그 조금 부정적인 효과, 물론 이제 중앙은행들이 원하는 경기 억제 효과가 잘 작동되고 있지 않다라는 네. 것이죠. 역으로 연준은 조금 더 올리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동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게 이제 줄다리기로 팽팽하게 네. 증시 입장에서는 호재와 악재가 같이 공존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경착륙은 없다. 네. 어제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경착륙은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 또 시장에 좀 위안을 줬는데 아무튼 부정적인 효과는 조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긍정적인 메시지, 부정적인 메시지가 좀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 시장 자체는 좀 위로가 되는 말들을 전했던 어제 FOMC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시장에서는 봤을 때 지금 금리 인상이 마지막 사이클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또 PCE 지수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9월 FOMC 전까지 좀 변수가 될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제 파월 의장도 뭐 이번 주 당장 금요일 날 발표한 네. 뭐 내일이죠. 발표될 ECI 지표, 그러니까 고용 비용 지수가 이제 분기별로 발표되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것은 내일 발표되는 것은 이제 2분기에 해당되는 이제 고용 비용 지수인데 그만큼 끈적끈적한 고용 비용, 노동 비용이 임금이 잘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러한 멘트를 알렸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임금 지표인 것 같습니다. 결국 고용 지표죠. 네. 고용 지표가 얼만큼 그동안의 금리 525bp를 올렸던 효과를 반영해서 조금 실업률도 올라가고 임금 상승률도 좀 둔화되고 그런 지표가 안 나오면 연준은 뭐 9월 달에도 올리겠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근원 PCE 지표인 것 같습니다. 연준이 금가옥저로 지금 여기고 있는 건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중에서 근원, 변동성이 큰 에너지 가격 같은 것을 뺀 근원 물가인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뭐 지금 지금 6월 달 근원 PCE 물가가 나옵니다만 아직까지는 4%대거든요. 네. 한 4.3%, 2%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난달에 4.6에서 떨어지긴 합니다. 4.2, 4.3으로 떨어질 거는 같은데 이 떨어지는 속도가 만만치 않은 거죠. 네. 조금 너무 더디게 떨어지니까 이게 한 3.5% 정도는 연말에 가져야 되고 연준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내년 중반 정도에는 한 3%까지는 내려줘야 네. 낮아져야 아마 3% 정도에 근접할 때 첫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 파월 의장의 말로는 2024년까지도 금리 인하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근원 물가가 조금 더 연준 입장에서는 천천히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 정도에 떨어지는 시점. 저는 내년 중반으로 보는데 연준은 그것보다는 조금 늦게 조금 물가가 잡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PCE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연준이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데 네. 3%대가 된다라면 그때부터 금리 인하 시점으로 네. 삼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또 금리 인상을 단행한 만큼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역전 폭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행은 이번 달에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동결을 결정을 했었고요. 또 다음 달 역시도 동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동결을 결정할 수 있는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뭐 우리나라는 물가가 지금 3% 정도로 이제 완전히 조금 완전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상당히 안정돼 있는 그러한 분위기고 무엇보다도 이제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내수가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약간 아킬레스건이 있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높기 때문에 가계부채 GDP 비율이 105%나 되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 조금 어수선한 일들, 그러니까 뭐 제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이라든지 PF 대출의 이제 조금 부실한 PF 현장에서 조금 연체율이 올라간다든지 지난번에 이제 새마을금고 사태 때도 이제 밝혀졌듯이 이러한 그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취약 차주들의 금융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동결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많은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마 6분 중에
한 4-5분은 동결을 주장하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추정하는데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이번에 이제 올리면서 200bp나 차이가 나니까 2%포인트는 작은 차이는 아니거든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4번의 금리 역전 시점에 모두 그 자본 유출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의 대부분이 채권 시장에서는 자금이 오히려 순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금리가 역전되면 자본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경기가 좀 급냉할 수도 있고 글로벌 달러가 조금 초강세로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원달러가 약세 압력을 받으면서 자본 유출 압력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200bp의 금리 차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러한 수치인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8월 24일 다음 다가올 금통위에서는 일단 동결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다가 연준이 9월 20일이죠. 9월 20일 FOMC에서 올릴 것 같다라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면 또 올리면 그 다음 10월 19일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25bp를 인상해서 3.75%의 기준금리에 갖다 놓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8월까지는 좀 지켜본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기 상황을 고려해서 8월까지는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금리 역전 자체가 외화 유출이 명제가 성립된다는 또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경계감이 있는 정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또 이번에는 유럽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뭐 걸프 국가들도 발맞춰서 25베이시스 포인트씩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 만큼 또 유럽 중앙은행도 오늘도 이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까지 올린다면 9회 연속 인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유로존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금융 환경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유로존도 ECB 뭐 유럽의 중앙은행도 고민이 많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고 그 다음이 문제인데 유럽도 넥스트 스텝이 문제인데 어쨌든 물가가 작년 11월에 10.6%에서 지금 5%대로 잡혀 있거든요. 6월 물가가 유럽 전체의 물가가 5.5%까지 어쨌든 한 절반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유럽도 마찬가지로 뭐 연준처럼 그 시차를 좀 내다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부터는 속도 조절 내지 호흡을 조절하면서 조금 건너뛰든지 그래도 물가가 안 잡히면 그 다음 혹은 그 다음 회의 때 또 올리겠죠. 연준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인 게 전부 물가에 조금 예속돼서 물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동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유로존은 조금 경기가 취약성이 조금 미국보다는 조금 더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역내 부채가 많은 국가들도 많고요. 옛날에 피그스 국가라고 남유럽 국가들이 조금 부채 비율이 높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는 효과도 있지만 경기를 너무 디플레이션 쪽으로 밀어넣는 그런 부작용도 지금은 높아지는 정도의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높은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ECB도 지금부터는 조금 약간 비둘기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할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 역시도 이번이 좀 마지막 기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 시장도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박사님. 사실 어제 시장을 보면은 특히나 오후 시간대에 너무나도 변동성이 컸다라고 봐야겠죠. 뭐 그 중심에는 2차 전지주들이 있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장중에 5% 넘게 밀리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2차 전지주 좀 관망하는 자세를 봐야 할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시 또 오를 수 있다라고 봐야 할지 어떤 자세로 저희가 2차 전지주는 바라봐야 할까요? 네, 뭐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 부적절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시장은 뭐 시장의 생리상 좀 과열되면 좀 식히는 기간이 필요하고 또 식힌 다음에는 뭐 재료가 뭐 유효하다면 2차 전지의 성장 스토리가 아직도 유효하다면 PR이 다소 높아도 뭐 한 70배, 80배 돼도 주도주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PR이 100배 돼도 이익이 매년 더블씩만 늘면 3년 후에
한 10배 언저리의 PR이 되거든요. 네. 주가 수익 비율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장 스토리가 살아있느냐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상반기에 뭐 미국의 7공주도 공주가 아니라 왕자죠. 7개 종목 메가캡이 올랐듯이 우리나라에는 2차 전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반기에 조금 과열스럽게 올랐던 종목들이 조금 숨고르기를 갖는 게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 그다음에 넥스트 스텝으로 다시 네. 또 좀 롱런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좀 재충전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2차 전지주 특히나 상반기 과열 양상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만큼 오늘 2차 전지주에 쏠렸던 수급들이 좀 다른 섹터들로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 또 증권가에서는 사실 8월 달 우리 지수의 경우 2,800까지도 좀 내다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8월 시장 방향성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고 어떤 섹터를 저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좋을까요? 네, 8월에 이어서 연말까지는 상반기보다는 조금 차분한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네. 지금 상반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어쨌든 뭐 상황 이런 것들이 조금 연장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그 심리가 많은데 이거를 뭐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직전에 과열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르면 계속 뭐 주식시장이 달려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 맞을 때도 있지만 네. 조금 상반기에 좀 과열된 종목들이 쉬인다면 이 과열된 종목들이 대체로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물론이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반기에 조금 미국 경기도 상고하죠. 전 세계 경기도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까지 약간 플랫한 그러한 경기가 이어진다면 경기 확장을 6개월 후 혹은 1년 후로 내다보면서 주가 지수가 조금 신고점을 완전히 뚫어버리는 강세장에 조금 바로 강세장으로 진입하는 그런 양상보다는 강세장을 위한 준비 과정이 하반기 장세의 좀 국면적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주가 지수는 갇혀 있으면서 조금 종목들이 순환하는 그래서 사이좋게 조금 키를 맞추는 네. 그러한 주가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일단은 좀 차분하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또 올해 대중 무역 적자만 살펴봤을 때도 뭐 16조 원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사실 뭐 우리 경제가 중국이라는 늪에 빠졌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만큼 우리 기업들 비중국향 매출에 좀 많이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비중국향 매출에만 좀 열을 올려야 될지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또 중국을 바라보게 될지 궁금한데 박사님 입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중국이 워낙 우리나라 수출의 절대적인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홍콩까지 합치면 IT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를 육박하고 있고요. 네. 전체적인 수출 비중도 지금 뭐 낮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25%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가 조금 플랫하면서 조금 새로운 성장을 위한 중국도 구조조정, 부채조정을 계속한다면 전체적인 양적 성장은 조금 제한되는 국면으로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올해 내년.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대중무역 수지도 조금 뭐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조금 확장 국면으로 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를 전체적으로 수출 측면에서 끌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네. 그런 상황이 하반기 국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나라로 지금 수출선을 다변하는 것은 사실은 뭐 말은 쉽지만 네. 실제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비중도 아직까지는 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나 뭐 인도네시아나 또 베트남 또 남미 이런 쪽에서 조금 수출이 조금씩이라도 늘어준다면 우리나라 수출의 어떤 변동성도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수출 구조가 좀 안정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조금씩은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 속도는 조금 더디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수출처를 다변화하는 것이 방법이긴 하지만 여기에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렸던 핵심 이슈소 투자로 연결될 만한 종목 이슈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은 로봇주의 2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V1텍은 로봇과 2차 전지의 동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스권 속 우리 증시 소형 성장주를 공략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른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